오늘 여러분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시거나 혹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익숙한 부엌 한 구석에 거의 예외 없이 녹색이나 빨간색의 금속으로 된 녀석이 웅크리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한국전자 국민밥솥입니다. 한국인에게 이 밥솥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이폰이 매년 신제품을 내놓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매달 클라우드로 업데이트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왜 한국인들은 60년도 더 전에 디자인되어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 구닥다리 물건을 여전히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용하기 편하니까요. 튼튼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내구성이라는 두 단어만으로는 이 밥솥이 만들어낸 상업적 기적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국민밥솥이 한국 전기밥솥 시장 점유율은 20%도 50%도 아닌 연중 90%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문화적 기본값입니다. 한국에서 전기밥솥을 산다는 것은 곧 한국 전자국민밥솥을 산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보급률입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한국의 총가구 수는 약 800만 가구였는데 국민밥솥의 누적 판매량은 이미 50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가정마다 거의 2대씩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이자 하나의 문화적 상징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지난 세기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비상하고 집집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던 시대였죠. 바로 그때 강력한 외래종들이 한국 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온 세련된 외관과 첨단 기능을 갖춘 전자밥솥들이었습니다. 이 일본 전자밥솥들은 마이컴 칩을 탑재하여 밥 짓는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했습니다. 그 결과물인 밥은 한 알 한 알 살아있고 윤기가 흐르며 쫀득한 식감이 마치 예술품 같았습니다. 그들 앞에 스위치 하나만 덜렁 달린 촌스러워 보이는 국민밥솥은 마치 시골에서 갓 상경한 어수룩한 청년처럼 속수무책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저희 집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한때 변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최신 일본 전자밥솥을 기쁘게 집으로 들고 오며 이제부터 행복한 미식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이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밥솥에 몇 달간 신선함을 느꼈던 사용자들이 하나둘씩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쌓인 국민밥솥을 다시 꺼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한국인들의 혀가 밥맛에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해서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은 곧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영원히 이해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급 일본 밥솥의 유일한 장점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 밥솥은 정말로 밥만 잘 지었습니다. 그 밥솥으로 만두를 찌고 싶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다고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먹고 남은 불고기를 데우고 싶다고요? 아마 밥솥은 에러 메시지를 띄울지도 모릅니다. 반면 그 우직해 보이는 국민 밥솥은 어떻습니까? 그 밥솥으로 지은 밥은 어쩌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0점 정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밥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만능 주방 플랫폼에 가까웠습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과 밥을 넣으면
갓 만든 것처럼 촉촉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음식을 마르고 딱딱하게 만드는 전자레인지와는 비교가 안 됐죠. 찜기를 하나 올리고 콩나물과 양념장을 얹은 아기를 올리면 20분 뒤 완벽한 아기찜이 완성됩니다. 갈비찜이나 삼계탕을 끓이고 싶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재료를 넣고 물을 부은 뒤 스위치만 누르고 텔레비전을 보러 가면 됩니다. 심지어 수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 밥솥으로 온갖 상상도 못할 마개조 레시피를 개발해냈습니다. 빵이나 케이크를 찌고 약밥을 만들고 식혜를 삭히고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80년대의 밥솥 대전은 결국 토종거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승리는 첨단 기술을 맹신하는 모든 브랜드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고 첫 번째 놀라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밥솥이 한국을 정복한 것은 더 좋은 밥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단순한 밥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한식 요리를 위한 만능 솔루션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하나의 일을 어떻게 극한까지 잘할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한국전자는 하나의 도구로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어찌 보면 요령 있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토종적인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설계가 이 밥솥을 이토록 만능이면서도 또 이토록 튼튼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국민 밥솥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 단순하지만 완벽한 물리 법칙에 부합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중탕 가열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자세히 보면 국민 밥솥은 내솥과 외솥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일본 밥솥처럼 바닥에 열판으로 내솥 바닥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외솥에 물을 붓고 바닥에 전열판이 그 물을 끓여 대량의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뜨거운 수증기는 마치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보호막처럼 내솥 전체를 360도로 감싸 음식을 균일하게 익혀줍니다. 이 설계는 어떤 점에서 대단할까요? 첫째, 균일하고 부드러운 가열입니다. 직접 가열은 바닥 온도가 매우 높아져 열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이 타거나 눌어붙는 현상이죠. 하지만 수증기의 온도는 물리적으로 절대 100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 밥솥으로는 음식을 태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보습 효과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음식 내부의 수분을 진동시켜 스스로 마찰열을 내게 하는 방식이라 음식이 쉽게 마릅니다. 하지만 국민 밥솥은 수증기가 가득한 사우나 안에서 음식을 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수분과 본연의 맛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솥으로 데운 찐빵이나 만두가 전자레인지로 데운 것보다 100배는 더 맛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경이로운 것은 바로 그 타이머 설계에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국민 밥솥에는 시간을 설정하는 다이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밥솥은 얼마나 오래 조리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정답은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간단합니다. 조리 시간은 전적으로 당신이 외솥에 붓는 물의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물 한 컵은 대략 15-20분, 두 컵은 30분 이상입니다. 더 오래 끓이고 싶으면 물을 더 넣으면 됩니다. 외솥의 물이 모두 증발하고 나면 솥 바닥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10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는 솥 바닥에 있는 기계식 스위치, 바이메탈이라는 부품을 작동시킵니다. 이 부품은 열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딸깍하며 튕겨져 나가 가열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보온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속의 절묘함 느껴지시나요? 이 밥솥의 타이머 장치는 습기에 약하거나 언제 합선될지 모르는 복잡한 전자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측 가능한 물리 상수 중 하나인 물의 증발에 의존합니다. 당신은 어떤 정밀한 조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리 법칙 그 자체가 당신에게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설령 물을 조금 더 넣었다고 해도 기껏해야 음식이 좀 더 푹 익을 뿐입니다. 물을 적게 넣었다면 조금 덜 익었을 수 있지만 음식이 타서 망가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없어 보이는 이 밥솥이야말로 사실은 기술의 최고 경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제품 하나만으로는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문화적 상징이 되려면 사회의 역사적 과정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밥솥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변혁의 촉매제 역할이었죠. 지난 세기 60, 70년대의 한국은 안방이 곧 공장이던 시대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작은 방 안에서 라디오를 조립하고 인형에 눈을 붙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첫 종잣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부업을 도맡으면서 동시에 온 가족의 삼시세끼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시대의 한국의 어머니,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국민 밥솥이 등장하기 전 밥 한 끼를 짓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데다 항상 곁을 지켜야 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아궁이나 연탄 부엌에서는 잠시라도 불 조절에 신경 쓰지 않으면 밥솥 전체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는 매일 몇 시간씩 집안의 주요 노동력인 여성이 부엌이라는 공간에 꼼짝없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민 밥솥의 등장은 여성을 부엌의 물리적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고 외솥에 물을 붓고 나면 당신은 뒤돌아서서 방으로 가 부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돌보거나 심지어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밥솥이 맑고 경쾌한 딸깍 소리로 당신을 정확하게 불러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기술적 혁신은 한국의 여성들에게 매일 몇 시간이라는 귀중한 자유시간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수백만, 수천만 시간은 결국 거대한 흐름이 되어 한국 경제 기적의 토양에 물을 대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 한국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은 한국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한쪽에서는 국민 밥솥에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방 안에 머리를 파묻고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며 이뤄낸 것입니다. 이 밥솥은 일가구 일주방이라는 미시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방시킨 것은 단지 여성의 두 손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생산력이었습니다. 물론 역사의 다른 면도 봐야 합니다. 이 해방이 상상처럼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시 여성들이 공장 노동과 가사 노동이라는 이중 부담을 더 효율적으로 떠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명한 광고 문구 중 하나는 아내에게는 달콤한 휴식을, 남편에게는 든든한 밥심을 이었습니다. 이 문구의 이면에는 그 시대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희미하게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밥솥은 그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서 전통적 가족의 기대와 산업화가 가져온 새로운 경제적 기회 사이의 긴장을 성공적으로 조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시대의 가장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국민 밥솥이 어떻게 일본의 외래품에서 진정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원형은 1955년 일본 도시바에서 발명한 세계 최초의 자동 전기 밥솥이었습니다. 1960년 한국전자는 기술 제휴를 통해 그것을 한국에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자의 천재성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신의 한 수라고 불릴 만한 일련의 현지화 개조를 단행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개조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인의 가려운 곳과 통쾌한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한국전자는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밥솥이 아니라 만능 조리기구라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찜, 조림, 탕 등 다용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찜판과 같은 전용 액세서리를 개발하여 제품의 핵심 가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째,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지만 한국전자는 밥솥의 최고 작동 온도를 230도까지 슬쩍 높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한국에서 재배되던 다양한 쌀 품종의 조리 특성에 더 잘 맞추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더 높은 온도가 밥 짓기 마지막 단계에서 미묘한 구이 효과를 내어 밥이 마치 전통 가마솥에서 지은 듯한 구수한 누룽지 향을 띠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미각이 주도한 공학적 역설계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집단적 맛의 기억을 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더 세부적인 조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220V 전압이 일본의 100V보다 높아 초기 모델의 뚜껑이 과도한 증기 때문에 심하게 들썩거렸습니다. 해결책은요. 엔지니어들은 아주 간단하게 뚜껑에 구멍 2개를 뚫어 여분의 증기를 배출시켰습니다. 이토록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극도로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조를 통해 도시바의 원판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금세 자취를 감추었고 환골탈태한 국민 밥솥은 그때부터 60년에 걸친 불패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현지화란 포장을 바꾸고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 공학, 나아가 문화적 감각의 차원까지 깊이 파고드는 재창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후발주자였던 한국전자는 오히려 원조인 도시바보다 어떻게 현지 사용자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았고 마침내 청출어람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 밥솥은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차가운 가전제품이 아닌 기억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기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유학했던 한국인에게 물어보세요. 유학길에 오를 때 여행 가방에 옷 2벌은 빼놓을 수 있어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고요. 열의 7, 8은 국민 밥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 외로운 밤들, 낯선 타국에서 이 밥솥은 고향과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미각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란 된장찌개를 끓일 때 그 익숙한 구수한 냄새가 타향의 작은 아파트에 서서히 퍼져나갈 때 그 순간 당신은 집이 사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외솥의 물이 다 마르고 그 맑은 딸깍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마치 신비로운 방아쇠처럼 당신의 모든 가족, 따뜻함,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기억을 순간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한국에서 온 가장 안심되는 심장 박동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뛰어난 내구성은 20, 30년을 너끈히 쓰게 하고 심지어 갑옷처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도 있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광고 노래 한국전자, 한국전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여러 세대의 마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가장 소박한 자부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귀여운 한국 아기 마스코트와 함께 한국 산업의 부흥과 자력갱생의 최고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 속으로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전자는 한때 특별히 붉은색 밥솥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밥솥에는 특별한 용도가 있었는데 바로 딸이 시집갈 때의 혼수품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붉은색은 경사와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 밥솥을 혼수품으로 주는 것은 신혼부부의 미래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기를 기원하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이 이 밥솥을 통해 새로 꾸려진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가족 전통의 계승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구닥다리 물건이 시대 전체의 거대한 흐름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그것이 현대 소비 가전제품이 신봉하는 모든 교리, 복잡화, 기능 쌓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획적 구식화를 공공연하고도 자랑스럽게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 자체가 고장나면 버리는 소비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그것은 증명했습니다. 좋은 제품, 진정으로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은 시간을 초월하고 유행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국민 밥솥을 가진 모든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